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문득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보며 한참 고민했지요. 어제 저녁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분명히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약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만약 어제 이미 먹었다면 2배가 되는 셈인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털어버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푸른 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때는 제 허리춤만 했는데 이제는 2층 창문까지 닿을 만큼 자랐지요.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이 저보다 일찍 일어나더군요. 잠이 일찍 깼어. 오늘 병원 가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깜빡했었어요. 정기검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준비는 다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받는지도 어느 병원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읽다 보니 같은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있더군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커피 더 드릴까요? 아들 재민이 빈 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언제 다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아, 오늘이 며칠이지? 3월 15일이요. 수요일이고요. 아, 그래. 수요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인 것 같았는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분명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표시해 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지요. 교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선생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75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섰지요. 시를 좋아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윤동주, 정지용, 서정주. 그들의 시를 암송하는 게 제 자랑이었거든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의 시 첫 구절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수백 번도 더 읽고 외웠던 시인데 말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는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정상인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병원이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의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들, 가족들과의 상담을 권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제가 두려워했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시집들을 바라보며 한 권을 꺼내 들었지요.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 하나였어요. 별해는 밤을 펼쳐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수없이 읽었던 시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한 줄을 읽고 나면 앞줄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 위에 쓴 글자가 파도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수나무 아래서 중얼거리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암송할 정도로 외우고 있던 시인데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딸 미정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서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가족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지켜보는 눈빛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말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민수? 아니면 준호? 제 손자의 이름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뭔데? 일단 대답하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제 손자인데 이름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어요.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오, 대단하구나.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몇 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선생님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아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손자 이름이 준호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서늘했습니다. 제 가족의 이름도 헷갈리다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정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미정이의 말에 저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미정이가 움찔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통을 보니 이미 오늘 것이 없어져 있더군요. 먹었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오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려 했지만 흐릿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인 걸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단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손자 이름도 헷갈리다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미정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봐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대요. 미정이는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근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뇌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위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의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나요? 미정이가 대신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봐야 해요. 대신 꾸준한 인지 활동과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봤어요. 시집 한 권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수십 번도 더 가르쳤던 시였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줄부터 막혔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집을 보더니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실수였어. 할아버지, 저한테 시 한 편 읽어주세요. 시? 네,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시가 제일 좋아요.
준호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을 다시 펼쳤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백석의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중간 막히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래도 됐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무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가? 병원에서 들은 그 이야기요. 그래, 무섭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저를 잊어버릴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가 너를 잊더라도 너는 할아버지를 기억해 줄 거지? 당연하죠. 평생 기억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피어올랐어요. 그래, 내가 있더라도 누군가는 기억해 줄 거야.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수업 준비할 때 쓰던 것이었어요. 첫 장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약 먹기, 신문 읽기, 준호와 이야기하기. 간단한 목록이었지만 뭔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셨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랑 같이 할 일이 있거든.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책을 읽어볼까 한다. 할아버지가 읽고 너는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기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정말요?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졌어요. 서재에서 시집을 한 권 골랐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이었어요. 서시를 펼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첫 줄을 읽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두 번째 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한 연을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읽어냈거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이 시 무슨 뜻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뜻이란다. 윤동주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쓴 시야. 설명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교사 시절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와 준호는 매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집만 읽었는데 점차 소설이나 수필로 범위를 넓혀갔어요.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멈춰버리기도 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였죠. 그럴 때마다 준호가 도와주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서둘렀나 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준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래? 네, 준호랑 함께 책 읽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미안했다, 미정아. 며칠 전에 너한테 화낸 거.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화를 낸 거였어. 용서해다오.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움받을 거다.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외웠던 시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시 읽을까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암송해 볼게. 준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달래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봤어요. 중간에 한두 번 막혔지만 대부분 기억해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해야겠다. 왜요?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저도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좋아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좋은 생각이다. 집 앞 골목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 살았던 동네인데 오늘은 새롭게 보였어요. 저 가게는 언제부터 있었나? 할아버지가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벌써 30년 됐죠? 그렇게 오래됐나?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책 읽을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동안은 계속하자.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 선생님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준호와 산책을 했다. 마음이 편안했다. 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짧은 글이었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인지 기능이 많이 개선됐네요. 약물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이라니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꾸준한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준호 덕분이지.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살렸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로 글을 썼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재미있어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다니. 준호야, 고마워.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거든요. 그날 밤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어요.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준호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된 모양이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행복했다. 글씨가 예전만큼 또박또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읽었던 시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볼까요? 책?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시들이랑 그 시에 대한 할아버지 생각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보겠니? 저요. 그리고 아빠, 엄마, 미정 이모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준호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시들을 정리해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20편을 골라서 각각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었어요. 윤동주의 별해는 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가 20살이었다. 그때는 시인의 외로움만 느꼈는데 지금은 희망도 함께 보인다. 어둠 속에서도 별을 세는 마음, 그것이 바로 희망이 아닐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아픔을 노래한 시다.
하지만 마지막에 꽃을 뿌려준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다. 이별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걸 배웠다. 한 편씩 쓰다 보니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정성스럽게 글씨를 정리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 책 제목은 뭘로 할까요? 할아버지의 시 이야기는 어떨까?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도서관은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학교 도서관에요. 준호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곳에 제 이야기를 남기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와 준호는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어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저희가 만든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이네요. 기꺼이 보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읽을 거예요. 도서관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기서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게. 참 신기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은 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일을 하셨네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다 한 거지.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배우는 거구나. 할아버지도 준호한테서 많이 배우고 있어. 수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힘을 받고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가족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특히 준호와 나눈 시간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보물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 저는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웠고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병이 진행될 수도 있고 기억을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나눈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랍에서 새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으로 일기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준호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먼 훗날 제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와 함께